것들이 병원식에 대한 거를 하면서 일반식 치료식 얘기를 했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한테서 경관급식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고, 소화 기능도 전혀 제대로 안 돼. 그러면 정맥경행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넘어갔었어요. 그죠? 그랬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이제 영양을 어떻게 공급해 주느냐라는 거고,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대사질환이 4개나 되잖아. 여기 사족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다 지웠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16시간짜리 또 8시간을 줄인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그 고혈압의 경우에 주의해야 되는 거,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로 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리오 메타볼릭 디지즈라고 하면은 카리오바스큘라의 메타볼릭한 거가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네틱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이어트, 뭐 요즘에는 폴루턴트, 이게 엔바이러먼털 팩터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엔바이러먼털 팩터가 진짜 환경 말고 먹는 것도 환경적 인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언헬시, 그다음 멀티폴루텐트, 스트레스 컬처, 이렇게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주로 하려고 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게 그 환자들이 어떤 질환들로 동반해서 치료를 하는가, 이런 거를 보면 고혈압과 이상지진혈증, 그 다음에 당뇨병, 이게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서 22년 이렇게 쭉 가면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멀티로 얘가 코모비디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반 질환들이 얘네들이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이게 이 같이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봤죠? 대사증후군. 대사에 이상이 있는 거야. 근데 질환이라고 아예 진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5개에서 3개 이상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야? 비만은 원래 그 대사성이 아니잖아. 근데 이게 여러 대사적인 이상에 아주 키가 되는 애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거야. 비만은. 그 다음에가 뭐야? 혈압이거든요. 혈압이고, 그 다음에 지질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TG와 HDL. HDL은 낮은 게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당이거든요. 당.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그래서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 클러스터를 형성하니까 뭔가 얘가 그 토양에 해당하는 애가 있는 거야. 유사한 애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저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렇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이 질환들이 공통적인 게 되게 많아요. 공통적인 게 되게 많고, 결국에는 얘네들 예방을 위한 식사가 무슨 식사가 되냐?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식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방을 안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각각을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동맥경화라는 거예요. 동맥경화. 동맥에 경화가 생겼어. 네? 동맥에 경화가 생겼어. 이거 배웠지?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맥경화의 단계가 이렇게 쭉 있는 거지. 있는데 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주는 리스크 팩터 중에 중요한 리스크 팩터가 먹는 거야. 여러분들이 먹는 게 내 안에서 소화돼서 흡수돼서 내 셀의 성분들이 되는 거고 혈액을 돌아다니는 애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곧 내 몸이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게 곧 내 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알아서 좀 걸러내줬으면 좋겠는데 걸러내기도 하지. 그게 뭐야?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기전이 있어 우리 몸에는. 그렇지만 그거를 넘어가는 게 먹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깨져버리는 거죠. 그럼 호메오스테시스에 갔다가 알로스테시스로 어느 정도 적응 반응을 하다가 그게 또 무너지고 이런 이제 이게 되면서 우리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맥경화증은 염증성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inflammatory response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쪽의 리스키한 식사 패턴은 다 얘네 리스키한 거고, 그 다음에 이 inflammatory response를 좀 막아주는 애가 어떤 애야? 안티옥시던트 캐패시티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안티옥시던트 캐패시티가 있는 애들은 얘네들을 예방하는 프로텍티브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애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스키한 그 프로옥시던트에 해당하는 프로옥시던트 내지는 인플라마토리 레스판스를 일으킬 수 있는 애를 좀 덜 흡수하게끔 하는 애도 우리 몸에 베네피셜하게 작용을 하는 애가 되겠죠. 그런 애가 어떤 애예요? 섬유소 이런 거. 섬유소가 안티옥시던트 캐패시티를 가진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에 같이 많이 들어있어. 뭐든가 fruit, vegetable 이런 거 많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걔네들이 베네피셜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요즘 과일은 너무 달아가지고 좀 의심스러워. 왜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의 3대 위험요인 그러면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그 다음에 흡연. 근데 그 이외의 위험 요인 중에 당뇨병이 뚜렷하게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은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중에서 높은 애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HDL 콜레스테롤은 이거를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 이렇게 막 진단해서 약 처방하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얘가 문제가 있다. 이게 너무 낮은 경우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클러스터링이 되는 애들이다. 리스크 팩터 이 그림도 제가 아마 예과 1학년 때부터 여러 번 보여준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제네틱한 팩터, 엔바이러멘털 팩터를 통해서 피지올로지컬한 팩터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인터미디에이트한 아웃컴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CVD나 스트로크 이런 게 생기게 된다. 동맥경화가 생겼어. 인플라마토리 레스판스에 의해 가지고 동맥이 막 경화됐어. 그럼 뭐야? 좁아지거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렇게 되겠지. 예. 거기에 얘 막혀있던 게 어디 가서 날아가거나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심장에 생겼냐, 뇌혈관에 생겼냐 이렇게 다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 뇌혈관에 생겼으면 중풍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 스트로크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 뭐 이런 게 올 수 있는 거고, 신장 쪽으로 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심장 질환이 생기시는 분들도 결국에 심장 질환, 심장 질환에 문제가 돼서 사망하거나, 혹은 암을 제가 마지막에 한다 그랬잖아요. 암이 있으신 분들도 암 전공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암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CVD, 카디오바스쿨라 디지즈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이유를 같이 이렇게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말초혈관에 생겼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동맥경화. 그래서 이 동맥경화의 위험 중에 하나인 고혈압 증가한다.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 유병률 증가한다. 20세 이상, 우리나라는 20세 이상이면 20%, 30%, 30세 이상은 30%, 40세 10%, 10살 증가에 따라 10%씩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원래는 이제 남자들이 그 혈압이 높다가 여자들이 폐경이 되면서 바로는 아니지만 몇 년 지나면 이게 교차하거든요. 혈압이 교차합니다. 교차하면서 여성분들이 폐경이 됐을 때 여러 문제들이 다 오죠. 에스트로겐이 프로텍션 해줬던 게 다 사라지면서 혈압도 문제가 되고 고콜레스테롤 혈증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심혈관계 기능 조절이 어떻게 오느냐, 신경계에 오는데 제가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겠지. 오는데 체액성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영향은 이제 이쪽 부분에 주로, 물론 신경계와 관련해서 이 그 생리활성 물질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거를 여기서 할 거는 아니고 그 체액성 요인에 대한 거를 잠깐 볼 거예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알죠? 라스라고 하는 거 아실 텐데
만약에 혈류량이 감소한다라고 그러면 혈압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레닌이 분비돼서 나오고 안지오텐신노겐이 리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지오텐신노겐을 안지오텐신으로 바꿔줘서 이렇게 기능을 하게끔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레닌하고 얘하고 왜 같이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레닌이 안지오텐신노겐을 안지오텐신으로 바꿔주는데 작용을 하는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렁에서 1차 됐어. 그 다음에 내려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심장 위에 붙어 있는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알도스테론이 이제 분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돼서 나오는데, 이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게끔 하는 게 이 안지오텐신노겐 2가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알도스테론이 나와서 그럼 뭘 하는 거냐? 심장에 가서 야, 소듐을 보유해라. 지금 혈액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지. 그래서 혈액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서, 혈액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볼륨이 늘어나니까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혈압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근데 아드레날 글랜드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블러드 베슬에서는 혈압이 떨어졌으니까 그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그 베슬 컨스트럭션이 일어나게끔 된다는 거예요. 컨스트럭션이 일어나면 그럼 얘가 이제 수축을 했으니까 혈압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서 결국에는 블러드 프레셔의 상승, 이쪽 방향으로 가게끔 되는 거다. 이게 라스 시스템이에요.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쫙쫙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게끔 된다. 인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소듐 리텐션, 소듐을 이용해서 나트륨, 이 소듐을 이용해서 우리 체내에 수분을 보유하려고 하는 거다. 얘가 안에 어느 정도 있어야 수분을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소듐 섭취량이 좀 많거든요. 지금 되게 많이 줄었어요. 되게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을까? 생각해 보면 한국 전통식 식사를 좀 덜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이런 거 식약처에서 만들었었거든. 그래서 가공식품에도 좀 줄이도록 된장 뭐 이런 것도 줄이고, 그 생산하는 김치 이런 거에도 소듐량을 줄이면서 맛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하는 거지. 그래서 저나트륨 식사를 하게끔 하려고 이거를 많이 이제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소금 섭취량이 많이 줄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혈압 환자가 많은 국가예요. 거의 그 미국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갈 수가 없어. 고혈압 측정 기준은. 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고혈압 환자가 되는 거예요. 성인의. 그래서 고혈압 학회에서 그거는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까지 하거든요. 어쨌든 고혈압 환자는 좀 많습니다. 소듐과 관련이 있어요. 분석을 해보면 다 소듐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혈압 발생 요인은 많이들 아실 거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있지.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코제스 연구를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안성안산 지역에서 지놈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고혈압의 너브란 스닙이 뭐냐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 제일 먼저 했었어요. 워낙에 이제 고혈압 환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고혈압인 경우, 부모 중에 양쪽 다 고혈압인 경우 이렇게 했을 때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유전뿐만이 아니라 그 생활 패턴이 부모한테서 이렇게 받은 생활 패턴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꼭 유전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유전자가 아니잖아. 지금 요거는 누구 하나가 그러냐 이렇게 물은 거니까. 이 1차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남자인 경우가 조금 더 많은데 폐경이 되고 나면 폐경인 여성도 리스크가 올라가게 된다. 비만한 경우 혈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만한 사람이 혈압이 높아요. 운동 부족, 운동한 경우가 당연히 좀 낮고요. 식사는 나트륨이 200에서 300mg 증가당 이원기혈압 3에서 6mg mHg 정도 올라간다. 근데 이게 제가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도만 올라가도 뇌졸중의 리스크가 유의하게 올라가는 값이다 라고 저희 신재호 교수님이랑 같이
스터디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3에서 6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2,300 정도를 CDRI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5,200 막 이렇게 먹었어요. 평균이 4,000대, 지금 뭐 4,000에서 3,000대로 이렇게 이루는 그런 정도 수준을 보시면 엄청 떨어진 거거든요. 엄청 떨어진 건데 이게 진짜 떨어진 건지 DB의 문제인 건지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꽤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높은 섭취 수준을 보이는 거고, 그 높은 섭취 수준을 보이는 가장 높은 섭취를 보이는 분들이 40에서 50대 남자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회식 때문에. 가정식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식을 하면서 술을 드시면서 짜게 먹는 그 찌개류 이런 짜게 먹는 것들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알코올도 좀 올립니다. 예. 알코올, 우리나라도 워낙 알코올을 좋아하잖아. 나는 여기에 아주 불만이에요. 불만. 왜 우리나라 TV에서 공영방송은 아닌가? 어쨌든 술 마시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퇴근하면 그냥 다 맥주를 마셔. 맥주를 마시고 술집에 가는 게 너무 당연해. 이렇거든요. 그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담배를 못 하게 했어요. 그거는 법으로 그 공영방송에 못 나와요. 담배 피우는 장면이 나온다든가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은 뭐 디즈니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렇게 좀 막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술은 너무 관대해요. 우리나라가. 와인 한 잔 마시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 와인 한 잔, 거기에 그 포도에 프로텍티브한 성분을 먹는다 이렇게 한 잔이 아니잖아요. 한 잔이 아니고 우리는 주로 소주로 마시고 그 양이 상당하죠. 그리고 그게 알코올 도수를 회사에서 낮추거든요. 왜 낮추게요? 많이 먹으라고 낮추는 거예요. 많이 먹으라고. 옛날만큼 안 취하거든. 우리는 25도 때 살았거든요. 그냥 기본 소주 한 병이 25도야. 여러분들은 아니잖아. 20도, 19도 이렇게 점점 내려가잖아요. 한 병 더 시키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코올은 좀 문제가 있다. 안 마시는 게 좋아요. 안 마시는 게 좋다. 입니다. 리스크도 원래 J-쉐입을 그린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J-쉐입에 대한 것도 퀘스천어블. 왜? 사람들이 이 J-쉐입이 끄는 사람들이 이 넌에 들어가 있게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네버가 아니고 일평생 나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가 맨 아래꾼이 아니라 안 마신다가 아래꾼이 되면서 과거에 마셨다 끄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J-쉐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제가 보건공단 데이터 예전에 분석했을 때 남자들은 뭐 그 패스트를 구분할 수 없어서 넌이라고 했을 때 J를 보이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쭉 올라가요. 여자들은.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알코올 양도 남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안 마시는 게 좋다. 알코올가 나오면 좀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릴 수 있다. 올리게 되는 거는 뭐 혈관학적 물질인 산화질소 작용, 이런 NO 이런 것들의 작용을 좀 저하해서도 상승시키는 부분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식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나트륨과 알코올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비만 그러면 체중 조절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식사가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흡연이나 뭐 이런 것도 흡연은 저희가 혈압과 관련해서 분석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흡연은 담배를 피우면 일시적으로 올라가거든.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됐다가 이렇게 가서 이게
잘 부족해서 이게 그 역학적으로 보기가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 근데 어쨌든 흡연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은 충분히 있는 그런 애다인 거예요. 감정적 요인도 영향을 주겠죠. 2차성 고혈압은 여러 질환들 때문에 생기는 거. 그냥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고혈압의 합병증이라고 했을 때 앞에서 얘기하는 동맥경화에 대한 거, 그 심장, 저 넘겼으면 좋을걸. 동맥경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맥경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뇌신경 증상, 심장질환, 신장질환, 이것이 다 혈압과 관련해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를 잡아야 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장질환이 생기기 전에 고혈압이 생기지 않도록 잡는 게 중요한데, 고혈압이 됐다라고 그러면 신장질환, 그 뇌혈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잡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 그럼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고혈압 박해권을 좀 가져왔어. 왜 가져왔냐? 고혈압 박해에서 치료 계획을 어떻게 하고 어떤 기준으로 하고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활요법이라는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활요법. 여기 안에 식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고 병력을 청취하고 신체 검사를 하고 기본 검사를 병원에 오히려 하라는 거야. 근데 140에 90 이상이거나 또는 감염 고혈압이 의심되는 자다. 얘 그러면 뭐냐? 가정혈압, 24시간 활동혈압 달아주는 거야.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냥 이거 좀 달아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달아봤는데 몇 시간 하고 뺐어. 너무 불편해가지고. 어쨌든 근데 24시간 활동혈압 이런 거를 측정을 해보도록 한다. 아니요? 그러면 그냥 생활요법으로 가는데 140 이상이거나 90 이상이 됐다고 약부터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다시 140 이상이거나 90 이상이 아니요라고 하면 이제 추적관리, 환자심을 추적관리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이상이거나 혹은 감염고혈압이 있다라고 그러면 가정혈압, 24시간 활동혈압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 이게 배급고혈압이냐, 일시적 고혈압, 이거 가운 입고 있다고 푹팍 하거든요. 제가 너무 재밌는 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으러 갔거든. 건강검진. 뭐 학교에 오랫동안 잘 있어서 잘했다 그러면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거 좋은 거예요. 여기 건강검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딱 가가지고 있는데 혈압을 재러 이제 혈압 재시죠. 이렇게 저를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그냥 막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게 가슴이 쿵닥쿵닥 혈압이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고혈압 진짜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처음 경험했잖아. 이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높게 나와서 제가 원래 집에서 재거는 이러면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참 다른 거 하고 좀 쉰 상태에서 다른 데 가서 재봤어. 그때는 뭐 정상 범위가, 그러니까 고혈압은 아니고 아래쪽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높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교실에 와가지고 우리가 혈압계가 다 있잖아. 매일 아침 재봤어. 완전 정상인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긴장해가지고 이 배기 고혈압 이 효과를 보이니까 병원에 가서 쟀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갔을 때만 항상 나는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응?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 같냐? 그러면 그냥 뭐 추적관리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심내혈관 질환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심내혈관 질환 위험도로 몇 가지 위험인자가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그래서 그 위험인자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를 약물 처방을 하는지 생활요법을 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결정돼서 가겠죠. 저위험군, 고위험군 뭐 이거에 따라 생활요법의 수준과 그 다음에 약물 치료의 수준이 좀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나이가 이게 40세가 기준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뒤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나이, 그 가족력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흡연을 하는 사람이냐, 이 가족력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으신 상태에서 심혈관 질환이 생기신 분이 있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냐, 비만한 상태냐, 이상지질증이 있냐, 당뇨병 전 단계의 수준이 아니면 당뇨병 상태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위험 수준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 다음에 1개,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3개 이상이면서 당뇨병, 무증상 장기 손상 상태에 있는 경우, 현재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 이거에 따라서 레벨을 다 달리해가지고 평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고혈압 전 단계야. 고혈압 전 단계는 130, 그러니까 SBP가 130에서 139, 그 다음에 DBP가 80에서 89, 뭐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닌데 하는데, 이제 요게 리스크가 좀 많으면 그때부터 약물치료, 여기 맨 아래 보면 약물치료, 생활요법 이렇게 벌써 들어간다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야. 이게 그 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생활요법 해주고 140에서 뭐 159 사이, 90에서 99 사이는 또는 근데 약물은 잘 안 하시려고 하지. 왜? 고혈압 약물 한 번 하면 일평생 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잘 안 하시려고 하고 생활요법으로 좀 관리를 처음에 해보시죠. 그렇게 해보시다가 어떻게 돼요? 한 3개월 정도 해. 그래 다시 해봐. 관리가 되는가? 이걸 이제 보면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160 이상이거나 100 이상이야. 그러면 2개를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약물 치료와 생활요법을 병행해서 하는 거 이렇게 한다. 어쨌든 약물도 있지만 생활요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생활요법이 다 들어가 있어서 고혈압의 경우에는 어떤 수준이든 생활요법은 해줘야 되는 거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임상 상황이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이냐, 뭐 노인 고혈압이냐, 뭐 당뇨병이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그 수축기 혈압의 목표가 몇인지, 이완기 혈압의 목표가 몇인지 이걸 정할 거 아니에요. 이 목표를 정해야 그 다음에 식사도 거기에 맞춰서 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요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 뭐 염분 양을 그냥 확 줄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자, 생활 습관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소금 섭취의 경우에는 이것도 고혈압 학회에서 다 갖고 온 거예요. 뭐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지침은 학회에서 내놓은 지침을 따라줘야 될 거 아니야. 나만 다르게 할 거야.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고혈압 학회 거를 가져온 건데, 이게 보시면은 소금 섭취의 경우에는 소금 섭취를 6g 이하로 섭취할 때 이게 소득량이 약 2,300 정도예요. 소금이잖아. 소금 6g이잖아요. 2,000mg 그러면 WHO에서 얘기하는 2,000mg이 소금이 5g이거든요. 2,300mg보다 약간 높은데 6g이에요. 6.000g 이상하잖아. 6g, 응? 아니 5.9mg 이거 이상하니까 6g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6g 이하로 섭취를 하게 한다. 그랬을 때 여기가 혈압 감소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가? 누구한테? 고혈압 환자한테. 예, 고혈압 환자야. 그런데 이렇게 셌어.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되어 있는가? 그러면 SBP 5 정도 떨어진다. DBP는 2.7, 삼각극히 떨어진다. 엄청 떨어지는 거죠. 소금 섭취를 제한하면 이런 이제 프로텍션하는 효과가 있다. 체중 감량을 했을 때도 떨어진다. 의미 있게. 절주를 하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하루 2잔 이하 섭취하는 경우 저렇게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많이 드시는 분들, 원래 안 마시는데 절주를 하는데 뭐 떨어지겠어? 뭘 유지하겠지? 그죠? 운동을 하는 경우 하루에 30분에서 5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식사 조절,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죠. 이거 뒤에서 대쉬 다이어트라는 걸로 다시 한번 볼게요. 영양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1단계 고혈압
이 고혈압도 이렇게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잖아. 그 1단계 고혈압 환자 중에는 한 40% 정도가 식사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약물보다는 이 환자들도 약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처음에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좋은 의사였죠. 그래서 체중 조절? 중요한 거는 체중이 많이 나와. 체중 조절하시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염분 섭취, 이게 짜게 먹는 정도 싱겁게 드시라고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염분을 싱겁게 드시라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나한테 익숙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염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짜게 먹는 것 대신에 약간 새콤한 거, 달콤까지는 안 돼. 새콤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반찬도 그렇게 바꿔서 드시도록 권해주고,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김치는 꼭 한 종류만 내서 드세요. 어르신들한테. 한 종류만 내서 드시고,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만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국물, 이런 것들의 소금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국수 이런 거 좋아하셔. 탕 이런 거 좋아하셔. 그래도 건더기 위주. 국물은 가능하면 드시지 말라. 라면은 왜 그러잖아. 이렇게 먹고 찬밥 하나 넣어가지고 싹 해서 국물 싹 먹는 걸로. 근데 그게 라면 하나가 1,400에서 1,500mg 정도의 나트륨 함량이 있어요. 거기에 김치 몇 개. 끝난 거야. 하루 먹는 양에. 그럼 뭐야?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국물류를 제한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나라 국물 요리를 많이 하시는 많이 먹는 나라잖아요. 그거를 제한하도록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알코올 섭취, 그 술은 끊으시는 게 좋겠다.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로 드시도록 좀 노력을 해라.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해서 레드미트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거기에 세츄레이트 팻이 높을 수 있어요. 주의해서 드셔야 되는 거지. 자, 에너지를 보시면 체중과 관련해서 나오잖아. 그래서 열량 측정에서 뒤에 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급속한 체중 감량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0.5kg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수준으로 측정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에는 크로노 뉴트리션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노 뉴트리션. 시간대를 이용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시간대를 이용해서 체중을 조절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지방이 탈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방이 탈 수 있는 시간을 줘라. 왜? 지방을 태우려면 일단 시간이 어느 정도 안 먹는 시간이 있어야 지방이 타거든요. 지방이 타는데 나는 이제 탈라고 그러는데 자꾸 먹는 걸 넣어주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면 이 지방이 안 타요. 그래서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의 기본이 그거예요. 지방을 태우는 시간을 줘라. 이거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0.5kg 정도 줄여주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마이크로바이옴하고도 요즘에는 연관성을 많이 보고 복잡해졌어요. 내 에너지는 그렇다. 이거고,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단순당은 줄여야겠지. 복합당으로 먹어야 되고, 영양표시 같은 거 꼭 읽으시라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트 이런 게 건강상에 많은 유산균도 있고 좋으니까 그걸 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요거트도 이 영양 표시를 보면 당류의 양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복합탄수화물 안에 그 식이성분뿐만이 아니라 파이토케미칼이 뭐라 그랬어요? 파이토는 식물, 케미칼은 화학물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 식물 안에 들어있는 바이오 액티브한 그런 성분들, 이런 것들이 안티옥시던트 캐패시티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복합 형태의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레인도 홀 그레인을 먹어라.
껍데기 웬만하면 안 벗긴 거 이런 거를 이용하고 작봉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뿌리 쪽 채소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드시면 좋다. 채소류도 파란 것만 먹지 말고 색깔을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이파리, 줄기, 뿌리 골고루 섞어서 여러분들 드시는 게 여러분들의 뭘 위해서 좋아? 건강을 위해서 좋은데 특히나 그 뿌리와 줄기 이런 애들을 먹는 거는 여러분들 그 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한테 먹기를 주는 거예요. 걔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단백질은 제가 0.91 원래 킬로그램당 0.91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1.5까지도 양질의 단백질을 고단백 식사라는 경우에는 그렇게 주기도 한다. 이거보다 더 많이 주기도 해요. 필요에 따라. 완전히 고단백질이 필요한 경우에 케이스에 따라 다른 거죠. 지방은 총지방 섭취는 당연히 줄여야죠. 총지방 섭취는 어떻게 되게 15에서 30을 넘어가지 않게. 여러분들 식사 의심스럽다 그랬어요. 의심스러워. 근데 어쨌든 그렇다. 만약에 나는 탄수화물을 원하지 않고 그래도 지방 함량은 조금 되는 식사를 할 거야. 탄수화물은 나를 살찌게 해. 이게 막 스트레스다. 그러면 고지방 식사를 하더라도 조성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지방산을 어떤 지방산을 여러분들이 성분으로 먹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고지방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뭘 하냐면 고기를 먹어. 고기를. 단백질 함량이 높죠? 응?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나는 고단백 식사로 근육도 만들 거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일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세츄레이티드 팻을 잔뜩 먹는 그런 상황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류가 좋은 지방을 먹어라 라고 하는 거는 주로 오메가3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이 애시드 이런 것들이 조성이 좋은 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을 조금 내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끔 해야지 세츄레이티드 팻이나 트랜스 팻을 잔뜩 먹어주면 그거는 건강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메가3는 어디 있어? 들푸른 생선류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일 중에서도 예를 들면 들깨 같은 들기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죠. 그리고 요즘에는 올리브 오일은 1가로 좀 권장을 해주는 그래서 모 대표님은 아침에 올리브 오일을 조그마한 잔에 맨날 드신다. 그냥 생 올리브 오일을 드신다라고 하죠. 올리브 오일도 가능하면 생 압착한 걸로 드셔야 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종류가 올리브 오일 중에서 이렇게 고온에서 쉽게 변성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샐러드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도 좀 잘해서 주셔야 되지만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고 어쨌든 그렇게 내가 좀 종류를 바꿔서 먹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좀 높은 애. 그래서 올리브 오일하고 견과류도 얘기했는데 여기 캐논오일도 들어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캐논오일은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나중에 권장해줘야 되는 거는 evidence based로 꼭 논문을 읽고 제대로 해석을 해서 제가 조금 많이 왜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꽤 유명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그 논문 예제를 들어가지고 보면 리딩을 잘못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거기 그렇게 돼 있지 않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를 딱 그냥 꽂혀놓고 난 이게 좋다고 생각해. 왜 거기다 다 맞추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라.
라는 얘기 같이 드립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을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1대 4에서 10 정도. 그래서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라고 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뉴트리션 에피데미올로지를 메인으로 하시는 팀들에서는 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폴리언세츄에이티드 패티 애시드를 그냥 다 권장해 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냥 굳이 이런 거를 둘 필요가 없다 얘기하는 쪽이랑 아니 오메가3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메가6와 비율을 좀 맞추고 오메가3로 좀 되게끔 그리고 그 올레익 애시드나 일가짜리가 좀 들어오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요즘에 이렇게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나를 좀 만약에 내분비나 뭐 이런 심혈관 쪽이나 이쪽으로 하시는 게 되면은 꼭 검토는 해봐야지 된다. 재검토를 해보시라라는 거예요. 포화지방산이나 경화유가 뭐냐면 그 수소 첨가를 해. 폴리언세츄에이티드 패티 애시드에 수소 첨가를 해서 그 이게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경화유거든요. 그게 트랜스팻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과정 중에.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예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산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한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는 식물성류를 쓰는데 보관 기간을 팔아야 되잖아. 팔아야 되니까 이게 그 마트에서 보관할 수 있는 사용 기간을 늘려줘야 되다 보니까 판매할 수 있는 기간 이거를 늘려줘야 되다 보니까 수소 첨가를 해서 경화유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죠. 심혈관 쪽은 고혈압 쪽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몇 시에 끝내야 되느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비타민의 경우에는 A, C, E, 요 베타캐로틴, C, E 이런 것들이 그 항산화 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이렇게 메커니즘 상으로 다 연관되어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혈관 내막 기능 개선 이런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의 섭취는 충분히 한다. 근데 이게 레티놀이라기보다는 베타캐로틴이에요. 캐로티노이드, 베타캐로틴. 비타민 A 그러면 거기 레티놀도 있고 캐로티노이드들도 있어요. 캐로티노이드들이 주로 이런 기능을 하는 거다입니다. 비타민 B6, 비타민 D 이런 애들도 그 교감 신경계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해주거나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혈압과 관련성이 있고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 섭취도 그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무기질은 뭐야? 지금 나트륨은 제한하고 칼륨이나 마그네슘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가 이 무기질에서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대시 다이어트, Dietary Approach to Stop Hypertension 이라는 대시 다이어트이 미국의 아메리칸 헬스 어소시에이션에 대시 다이어트를 하세요라고 아예 그 되어 있어요. 거기서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대시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시 다이어트이 그 고혈압 근절을 위한 식사예요. 그 대시 다이어트의 메인이 이 나트륨은 사실은 걔네들은 그 미국식 다이어트를 픽스를 해놓은 다음에 칼슘량 늘리고 그 다음에 칼륨량 늘리고 마그네슘량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주는 다이어트였거든요. 그랬을 때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걸 왜 했냐? 하나하나 영양소를 볼 때는 뭐가 잘 안 나와. 혈압 강화와 관련해서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복합해서 보면은 효과가 있어서 아예 그런 대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식이섬유 수용성으로 주는 것이 좋다. 수분은 제한하지 않고 준다. 카페인 요거는 고혈압 환자한테는 조금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알코올도 제한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대시로 보시면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이게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식사란 말이에요. 대시 메디테리안 다이어트. 그러니까 다이어트 패턴 중에서는 대시 다이어트, 메디테리안 다이어트.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K, 코리안 스타일의 뭐 대시 다이어트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완전히 픽스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대시 다이어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미국의 초기 네 깜짝이야. 네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소듐은 3,500mg으로 3,000에서 3,500mg으로 픽스했어요. 이게 미국의 평균적인 섭취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픽스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소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듐은 이 이펙트를 보지는 않겠다. 다른 것의 조합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시 다이어트 구성을 보면 여기 컨트롤 시기가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서 팻 섭취는 줄었어요. 세츄레이트 팻 줄였죠. 그 다음에 프로틴 약간 늘어났죠. 근데 뭐 큰 변화는 없는 거예요. 카보하이드레이트 약간 늘었죠. 그 다음에 파이버 늘었죠. 많이 늘었어요. 이에 비해서 프루트 앤 베지터블 다이어트만큼 늘은 거예요. 그 다음 포타슘 많이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 프루트 앤 베지터블을 먹으면 포타슘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대시 다이어트 구성 안에 프루트 앤 베지터블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이버와 포타슘을 늘려준 거죠. 그럼 마그네슘 상당히 늘었죠. 칼슘 많이 늘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포타슘, 마그네슘, 칼슘 요거 하나하나를 보면 효과가 없는데 종합해서 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거지,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통합된 다이어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만들 때 첫 시작은 프루트 앤 베지터블을 많이 섭취하는 아프리카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을 봤더니 걔네들은 나이가 든다고 혈압이 올라가지 않더라. 왜 이러지?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간다. 당연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라가지 않더라. 왜 그런 걸까? 그래서 프루트 앤 베지터블 안에 있는 성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차관을 한 거죠. 차관을 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대시 다이어트를 했을 때 맨 아래쪽에 녹색이 대시 다이어트인데 그 중간이 프루트 앤 베지터블 다이어트, 그 다음에 이 컨트롤 다이어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루트 앤 베지터블, 프루트과 베지터블, 너츠 얘네들 조금 먹고 이런 식의 이제 식사를 만들어 준 거지. 프루트 앤 베지터블이 충분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되는 게 더 많은 베지터블을 주고 low fat daily product.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유 섭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노팻도 별로 안 먹어. 근데 그냥 풀 팻으로 그냥 먹거든. 홀로 그냥 먹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리스키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노팻이라고 굳이 하지 않고 우리나라 쪽에 보면 그냥 데일리 이렇게 그건 좋은 쪽으로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거 말고 이제 피쉬 또 베네피셜한 쪽으로 근데 레드밋은 리스키한 쪽으로 세츄레이티드 팻 리스키한 거 줄여야 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스위트들과 수거리 드링크, 소프트 드링크, 음료 많이 마시잖아. 우리나라 음료 섭취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 과일 섭취 엄청 줄었거든. 과일과 베지터블 많이 줄었고 비싸서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음료수는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슬퍼요. 그래서 뭐 뉴트리언트 인터랙션 뭐 이런 거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뭐 조성을 그렇게 했더니예요. 그렇게 했더니 뭐래 이 대시와 컨트롤 다이어트를 보면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반은 프루트 앤 베지터블이 효과인 것 같다. 그 나머지 반이 뭐 여기는 표현이 안 되는데 홀그레인을 준다거나 뭐 그 레드밋을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근데 거기다가 소듐도 반영을 하는 거야. 아까 거는 대시 다이어트, 이거는 대시 설트 다이어트. 이게 대시 하시는 분들이 고혈압이 좀 어느 정도 생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설트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거다. 이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PI신 분이 생각을 바꿨대. 대시 설트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그래서 설트를 하이에서 미디엄, 로워 이렇게 갈 때 이게 더 많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거야. 효과가 있다. 더 효과가 있다. 소듐도 대시의 효과, 그다음에 소듐의 효과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이거는 그냥 참고자예요. 얼마나 많은 소듐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야. 된장찌개 요거 뚝배기 먹었다. 그러면 2,000mg 이상. 여기에 김치 조금 넣어서 먹었다. 그러면 그죠? 김밥도 800mg 정도 들어있고 비빔밥도 여기 고추장 뭐 이런 거 막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1,300 정도, 카레라이스 1,100 정도. 이게 약간씩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 근데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찌개류와 국탕류 이걸 다 마신다. 그러면 꽤나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거예요. 짜장면 굉장히 높아요. 네. 짜장면, 물냉면, 우동 이게 국물류가 있는 것들을 드셨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거를 드시게 된다. 이 배추김치 그렇게 많은 양은 이게 종지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300mg 정도 이렇게 먹게 됩니다. 햄치즈 샌드위치 여기 왜 소듐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빵류에도 소금 많이 넣습니다. 만들 때 잡초로만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은 갈비탕, 육개장, 라면이 여기는 1,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보통 시중에서 파는 게 1,400, 1,500 뭐 이렇게 약간 좀 적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꽤 높은 수준입니다. 고혈압.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채소를 많이 먹고 우리나라 채소를 많이 먹어도 김치를 많이 먹으면 그러면 그 우리나라의 주요한 소듐 공급원이 김치거든요. 예, 연세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이제 분석할 때 김치를 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를 항상 고민을 해요. 그래서 김치를 빼고 한 세트 하나, 김치를 넣고 한 세트 하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듐의 근원이기 때문에 제가 농촌 코호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는 40세 이상이신 분들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는 확실하게 높아져요. 김치가 들어간 많이 드시는 경우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지? 알잖아? 그런데 실천하는 건 다른 얘기야. 그죠? 네. 이상지질혈증과 동맥경화. 이거는 동맥경화는 앞에서 좀 했죠. 제가 제목을 안 바꿨네. 이상지질혈증 요거 배우셨죠? 카이로마이크론, VLDL, IDL, LDL, HDL 이게 다 배우셨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 근데 그 안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거를 잔뜩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HDL 콜레스테롤은 돌아다니는 애를 치워주는 역할을 하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레이쇼를 요즘 많이 이용하기도 해요. LDL하고 혹은 TC와 HDL의 레이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렘넌트가 더 중요해. 그래가지고 뭐 렘넌트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상지질혈증은 고혈압학회가 아니고 동맥경화학회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밑에 뭐가 깔렸네. 이제 동맥경화학회, 학회에서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상지질혈증, 지침이 동맥경화학회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이상지질혈증을 분류할 때 총콜레스테롤만 가지고 분류를 하는 기준, LDL의 기준, 중성지방의 기준, HDL의 기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위험이 높다. 그러면 240 이상이면 총콜레스테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200에서 239다. 경계 상태에 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관찰해야 되는 거. 이런 기준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LDL 콜레스테롤은 190 이상이면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거는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매우 높은 거로 되어 있잖아요.
LDL 콜레스테롤이 아주 주범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중상지방혈증 같은 경우에는 적정은 150인데 매우 높으면 500, 그 다음에 높으면 200 이상.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주 높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40 이하인 경우, 이렇게 지금 그 지질동맥경화 학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는가를 보면 이것도 역시 기준이 그 위험도에 따라서 목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저런 경우에 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았어.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았는데 이 사람이 관상동맥 질환이 있네. 이랬을 때랑 그 사람이 아무런 리스크 팩터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가. 그런 거랑은 좀 다르다. 목표를 삼고 있는 게 좀 다르다. 그래서 이 레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55 미만으로 유지할 거냐, 160 미만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식생활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아까 심혈관 질환 뭐 리스크 팩터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남자가 40세가 아니고 45세였네요. 여자는 55세. 이건 폐경과 관련이 있겠지. 그 다음에 조기 심혈관 질환 발생 가족력 64세까지 65세 미만에서 발생한 사람이 있냐, 고혈압이 있냐, 현재 흡연자냐, 낮은 HDL 콜레스테롤 수준이 있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위험의 개수를 카운팅을 하는 걸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어. 그런 다음에 이제 생활습관을 보시면 생활습관이 지금 다 있어. 어느 단계에서나 생활습관은 다 조절해줘야 돼. 수준만 다를 뿐이야. 그죠? 그렇게 가는 거다. 인데, 그럼 뭐를 주로 타겟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냐. 이상지질혈증이. 고혈압은 특이점이 뭐였어요? 소듐 부분이 있는 거였어요. 소듐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가능하면 대시 다이어트, 코리안 스타일의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한 조합을 이용을 하라라는 이제 그런 방향들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이상지질 혈증도 아주 많이 다르진 않아요. 아주 많이 다르진 않고 탄수화물 적정 수준 유지하고 총 당류는 적게 먹어라. 우리 10% 미만으로 먹으라고 원래 그 KDRI에 EMDR 보면 밑에 있거든요. 밑에 있는데 여기는 일일 섭취 에너지의 그 20%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능하면 10%이 정도 그 미만 이렇게 조리할 때도 가능하면 설탕 이거 넣지 말고 뭐 이렇게 식이섬유는 25g 이상 드시는 게 좋다. 쭉 이어지는 거 앞에서부터 알코올 하루에 한두 잔 이내로 제한한다. 가급적 금주한다. 여자분들은 하루에 한 잔이 그냥 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남자는 2잔 정도? 그러면 이제 아저씨를 막 화내시면 그렇게 뭐 그러는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거야 안 먹지. 그럼 끊으시는 게 좋은데 끊지를 못하시니까. 그렇죠? 지방의 경우에는 섭취 수준 30% 미만. 이거는 어디 있었어? AMDR 있었죠? 30% 이내로 먹어라. 포화지방 7에서 8%였죠? 그거 지키라는 거고요. 포화지방산을 단일 또는 단가부 불포화지방산을 대체해라.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죠. 특히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섭취하도록 여러분들한테 권한다. 그리고 올리브오일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트랜스 지방은 최대한 적게 섭취하도록 한다. 올리브오일도 너무 고온에서 연기 나도록 하면은 트랜스 펫이 생깁니다. 그런 거 권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마가린이나 이런 걸 구매하실 때도 거기에 트랜스팻이 없다고 되어 있는지, 특히 딱딱하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아주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는 트랜스팻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바로 막 내고 그랬거든요. 상품이.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요. 그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 이런 거는 상당 수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인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먹는 콜레스테롤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계란물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안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여기에서 항상 고려해야 되는 거는 뭐냐?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마찬가지인데요. 적정 수준의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나가시면 줄여줘야 돼요. 줄여주는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섭취하려면 어떤 식품을 선택해야 되냐? 앞에 내시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시하고를 생각을 해보면 통곡물, 잡곡류, 콩류, 채소류, 생선류 이런 것들이 내시에도 사실은 많이 섞여 있어요. 홀그레인. 그 다음 파이버. 파이버 중에서도 그레인에서 오는 파이버가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파이버류. 콩은 건강한 그렇게 어넬시하지 않으면서 좀 섭취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소플라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로 콩류를 많이 권장합니다. 단백질 소스로서 채소류 신선한 애들이에요. 생선류 권해주죠. 적색류 대신에 가공육이나 적색류 대신에 겹치죠. 네, 많이 겹친다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애, 그래서 개선해야 되는 애 이런 애들이 많이 겹친다.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고중성지방 혈증이라고 했을 때 약간의 그 식사요법의 원칙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에너지는 적정 수준의 체중을 유지하는 거 이거는 같아. 근데 지방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이 종류별로 다 조절을 해줘야 돼. 그래서 왜? 콜레스테롤 레벨을 높이는 포화지방산, 그 다음에 트랜스팻, 단일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트랜스팻 이걸 줄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고중성지방 혈증은 이제 칼로리, 이게 과잉의 칼로리가 결국에 저장이 되는 게 T지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칼로리에 대한 걸로 이제 많이 고려를 하고, 지방을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뭐 쉽게 탄수화물도 그렇지만 지방이 쉽게 이제 그 고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조절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질, 고중성지방 혈증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좀 봐보세요. 퍼센트의 차이가 나죠. 고중성지방 혈증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탄수화물 섭취가 과잉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절한다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식품 뭐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뭘 제안해줄까? 나만 이런 거 제안해줘요. 또 계란 노른자, 오징어 진짜 많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당뇨병 세 번째죠. 많이 아시는 내용이야. 그죠? 당뇨병 정의를 내가 해야 될까? 당뇨병 있고 췌장에서 그 엔도크라인으로 이제 분비돼서 엔도크라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나오는 물질이 뭐야? 물질이 인슐린 글루카곤이 생성이 되잖아요. 췌장에서. 그래서 걔네들이 혈당 조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죠. 췌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해줄 때 정상 당뇨병 고위험군 중에 공복 혈당 장애, 내당 장애, 당뇨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는데,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공복 혈당 장애는 공복의 상태에서 혈당을 쟀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내당능 장애는 부하를 시켰을 때의 이상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할 때 공복 혈당만 가지고 하는데 제한점이 있지 않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역학에서는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그게 좀 제한점이 있지 않니? 그래서 그 글루코즈 로딩 테스트, 오랄로 로딩 테스트 하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니까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 A1C 정도는 해야 되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가지고 그 평가를 주로 해주는.
세 개를 또는 해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공복 혈당에서 못 잡는 애들을 당화 그 헤모글로빈, 당화 혈색소 이걸 이용해서 추가로 잡아내고 하는 것들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추가로 더 나와요. 당화 혈색소를 하게 되면. 그냥 공복 시 혈당은 그날 패스팅 된 상태고 당화 혈색소는 이게 장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플럭츄에이션 된 거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CGM하고 같이 해봤는데 공복시 혈당도 잘 반영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가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역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개인에서는 당부화 검사까지 해가지고 약물을 주고 하는 거를 평가하죠. 그렇다. 그래서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그다음 임신성 당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인슐린 의존형이냐 비의존형이냐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흔히 나타나는 제2형 당뇨의 경우에는 비만인 경우. 그다음에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레지스턴스가 생기는 경우, 리셉터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만들긴 만드는데 잘 활용이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인슐린은 나왔는데 어떻게 돼? 당은 그냥 혈액으로 돌아다녀. 이러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더 만들어.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꾸 더 만들어.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일련의 문제점들이 같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40세 이상이 되는 거. 우리나라는 요즘에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에서 당뇨가 좀 많이 생깁니다. 젊어졌어요. 당뇨가 생기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비만도가 조금 높아지면서 그런 게 아닐까? 여자분들은 도시지역 여자분들은 오히려 더 말랐거든요. 빼지. 이 사이클이 있는 게 나쁜데 어쨌든 본인들이 막 사이클을 돈다. 쪘다 뺐다 이런다. 그러면 내 건강에 지금 좋지 않은 얘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좀 빼는 쪽, 남자분들은 좀 아닌 쪽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날씬해요. 날씬한 건 맞는데 근데 그 결혼을 하고 나이가 한 40대 이 정도 됐다. 그럼 아저씨들. 그러면 이제 복부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몸매가 아주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을 좀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도 약간 그런 변화가 조금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췌장이 약간 작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췌장이 약간 작은데 그러니까 기능이 좀 떨어지겠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비만하지 않았거든. 쌀을 많이 먹는 나라지만 굉장히 비만하지 않고 날씬했었기 때문에 이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비만이 되면서 이게 이제 같이 문제가 좀 되는 그런 약간 체중이 증가하면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40대 이후 비만율이 70-80%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식이 조절, 체중 조절, 운동 이게 너무 중요하지 뭐. 그렇다. 임신성 당뇨는 제가 오늘 다루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증상 이건 뭐야? 당뇨라는 게 요에 당분이 나온다. 이거는 그냥 증상이었던 당뇨병이라고 알려진 게 그냥 그 현상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거죠. 혈당이 높은 거죠, 실제로는. 그죠? 그래서 단욕, 다식, 다갈. 이게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이게 진행이 되면 체근육이 손실이 되면서 체중 감소까지. 비만에서 시작이 됐어. 근데 진행이 됐어. 이게 조절이 안 됐어. 그러면은 근육 손실이 있고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다. 아까 제가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좀 보세요. 인슐린이 데피션트 하거나 그러니까 결핍 안 나오거나 혹은 얘를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마치 인슐린이 지금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 라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쪽은 당분 이쪽은
이쪽은 지방, 이쪽은 단백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인슐린 데피션트한 것 같은 상황이 됐어. 그러면 헤파틴, 간에서 글루코즈 아웃풋이 늘어나고죠. 셀이 글루코즈 업테이크는 잘 못하고 그런 거죠. 인슐린이 리셉터에 딱 붙어가지고 시그널을 전달해서 글러트 1인지 4인지 걔를 야 문 열어 해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되기 때문에 셀은 업테이크를 못해. 업테이크를 못하는데 근데 이거는 업테이크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글루코즈를 부족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 셀이 생각하나? 어쨌든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에서 깨가지고 글라이콜 이런 거 깨가지고 글루코즈를 막 내보내는 거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거지. 혈당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 늘어나. 그러면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되고 그러면 얘가 유린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오스모틱 다이어리시스 이렇게 되고 이게 뭐예요? 폴리유리아 이게 당뇨. 그러면 어떻게 돼? 탈수가 일어나. 이런 과정으로 가서 여기가 폴리파지아. 응? 그 다음에 셀룰라 슈링킹. 이게 수분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사망한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블러드 볼륨이 하이드레이션이 됐으니까 블러드 볼륨이 떨어져. 그러면은 뭐 페리페럴 서큘레이터리 페일러가 일어나, 르날 페일러가 일어나, 사망해. 이게 심각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대사가. 그런 다음에 글루코즈가 옵테이크 셀에서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인트라셀러 글루코즈가 부족해. 그러면 폴리파지아. 먹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없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방의 경우에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의 신테시스가 안 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인슐린이 일단 글루코즈를 셀 안으로 집어넣어줘야 셀 안에서 그게 신테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이 못 나가.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 건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고 리폴라이시스가 뭐예요? 리피드를 라이시스. 그럼 분해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스티지를.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러면은 블러드 중에 페리 엑시드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얼터너티브 에너지 소스로서 뭘 쓰는 거야? 얘를 쓰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케톤 바디가 만들어져요. 왜? 얘가 그 완전 요소가 안 돼가지고 케톤 바디를 만들어. 그러면 케토시스가 일어나. 그러면 이게 이제 심각해져. 그러면 메타볼릭 엑세로시스가 일어나. 그러면 뭐가 된다고 배웠어요? 코마가 일어난다. 사망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인데 이 막 쓰러져. 이러면 저혈당 증세가 막 있어. 그러면 쓰러져. 그러면 당을 막 줘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런 대사의 일련의 변화가 당뇨병에서는 일어나게끔 된다. 그럼 단백질은 아미노액시드 업테이크가 잘 안 된다. 셀에서. 그리고 프로테인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난다. 왜? 에너지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거든. 그러니까 막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원래 제1 기능이 에너지 소스가 아니에요. 너무나 만들어야 되는 게 많잖아. 근육도 만들어야지, 효소도 만들어야지, 호르몬도 만들어야지, 뭐 만들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게 그런 것들이 제1 기능인데 에너지 소스는 얘가 적번이 아니야. 탄수화물과 지방이 쓰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얘를 깨는 거예요. 부셔. 그래가지고 러스 웨이스팅이 일어나고 웨이트 러스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게 좀 이게 진행이 많이 됐을 때 그래서 블러드 중에 아미노애시드가 많아지게 되고 아미노산들이 여기저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글루코네오제네시스도 일어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글루코네오제네시스가 일어나는 거는 아미노산도 그 카본이 있잖아요. 그 카본 스켈레톤을 이용해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얘가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더 진행이 돼요.
이런 과정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뇨병 상태가 되면 마치 인슐린이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심각한 상황들이 올 수가 있다. 에너지 대사가 여러 달라지면서 이렇게 올 수가 있다. 그러면서 많은 화병증들을 만들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급성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저혈당 증세가 탁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줘야지. 그걸 가지고 다니세요. 저는 당뇨병자입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다니시고 뭔가 좀 빨리 당을 올려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니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혈당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 형태의 주스라든지 주스, 우유, 사탕 이런 거. 갑자기 생각나네. 모 교수님이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급격히 혈당 저하가 되면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셔서 소리를 지르셨대. 사모님한테 주스 꺼내 이렇게. 그래서 주스를 마시고 자체 내고 그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성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다. 그러면 당을 높여주기 위한 걸 해줘야 된다. 많은 합병증들이 있어요. 당뇨병의 경우에. 이게 무섭지. 당뇨병은.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망막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등등. 그래서 말초혈관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이렇게 절단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시죠. 당뇨병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나 관리를 잘 해주면 된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뭐겠어, 이게. 당뇨병 학회라는 소리예요. 다이아벳 OR 학회야. 당뇨병 학회에서 원칙으로 제시해 놓은 게 뭐가 있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체중을 유지해라. 어떻게? 적정 수준으로. 그냥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혈중 지질 농도를 유지해라. 응? 같이 혈중 지질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혈중 지질 농도를 유지하면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목표는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혈당을 유지하면서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우 겹쳐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어떻게? 이제 제 시간에 양을 적절하게 규칙적으로. 너무 뻔한 얘기지. 설탕, 꿀, 이게 당뇨병은 이 당에 대한 걸 매우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당 이런 거 줄여야 된다. 식이섬유 충분히 먹어라. 이건 계속 반복해서 나왔어요. 지방 줄인다. 이것도 반복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섭취도 줄여줘야 돼요. 혈중 지질 농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줄여줘야 됩니다. 소금 섭취도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왜? 이게 클러스터링이 쉽게 돼요. 그래서 혈압 상승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볼 때 당뇨병이 있는 상태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 관리 수준이 달라졌었잖아요. 그런 거에 주의를 해야 된다. 술 요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뇨병 환자는 체중 조절이 중요하지. 체중 조절이 중요하니까 이 체중 조절을 위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처방을 해줘야 되느냐. 그럼 일반적으로 남자의 아이디어란 BMI는 22, 여자의 아주 아이디어란 BMI는 21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체중에 원래 BMI가 어떻게 계산해? 킬로그램 퍼 미터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게 22가 나오면 좋다는 거잖아. 그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가 63kg 이 사람이 왔어. 근데 이 사람의 표준 체중은 얼마야? 라는 거를 그 사람의 키가 160이었어. 그러면 1.6 곱하기 1.6 곱하기 22. 남자는 이렇게 해서 표준 체중이 얼마야?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70kg인 여성분이 왔어. 근데 그분이 키가 160이야. 그럼 1.6 곱하기 1.6 곱하기 21. 그럼 표준 체중이 나오고 그 차이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줄여줘야 돼요. 줄여줘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냐? 별로 활동을 안 하는 아주 가벼운 활동을 하는 사무직.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들. 응? 아, 근데 나는 그래도 교수님, 농구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이제 플러스 내가 중등도 활동자냐? 뭐 이런 게 되겠지. 중등도 활동, 강한 활동, 아주 강한 활동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양을 에너지 필요량을 곱하기로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 예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있네요. 57세 남자다. 166cm이고 체중이 65.3kg인 사람이었다. 활동 정도는 보통이다. 그랬을 때 표준 체중이 얼마인가? 1.66 곱하기 1.66